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교과서에는 한자 문화권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문을 쓰는 이 동아시아권 내 나라들은 문화적인 공통적이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같이 대륙권이라든지 일본처럼 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중간인 반도 특성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문을 쓰기 때문에 있는 문화들, 뭐 예의라든지 어떤 예절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기 조금 쉬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쓰는 한자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지만 중국은 거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간추린 글자들, 그러니까 간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축약한 글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자를 쓰고 있는 이 서체는 중국 사람들이 못 읽고요. 중국 사람 중에서도 이제 고대 문학, 고대어를 전공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해서체를 읽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못 읽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의 간체를 다 읽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축약된 거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출 수는 있지만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중국어로 쓰여져 있는 한자는 저게 무슨 글자지?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은 있지만 반드시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한자의 구성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과서는 7페이지고요. 아래에 이제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걸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한글과 비교를 하는 게 가장 편할 테니까 한글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한글은 이 글자가 그러니까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예요. 하지만 한자는 이제 반대로 이 하나의 글자가 소리뿐만 아니고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표의 문자입니다. 일단 표의 문자가 뭔지 알고 나서 한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모양 교과서에 나온 걸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네 가지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첫 번째, 아마 다 알고 계신 글자일 거예요. 기본적인 글자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이동 수단이죠. 바로 이 한자는요, 모양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소리, 음이죠, 이건 형이었고, 모양형, 소리, 어떻게 읽냐면, 바로 차, 혹은 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거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바퀴가 달린 것들을 차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차라고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라고 혹은 거라고 읽는 이 글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차, 우리가 알고 있는 카, 그리고 수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수레, 바퀴 달린 걸 타고 다녔고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죠. 바로 이게 한자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모양과 형, 소리와 의, 뜻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보면 두 번째는 이거 많이 보죠? 이거 못 읽는 사람이 있나요? 이것은 뭐라고 읽냐? 바로 그쵸? 화라고 읽습니다. 뜻은 당연히 fire, 불이죠. 세 번째,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인이라고 있고 이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글자는 모를 수도 있는데 많이 쓰는 글자니까 가져와 봤어요. 자,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글자의 소리는 에입니다. 에, 아이, 에. 뜻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표의 문자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한글이 가지고 있는 표음 문자의 특징은 뭐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 표음 문자라는 건 예를 들어서 한글에 가라는 이제 글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글자 가라는 글자는요. 가라고 읽는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뜻은 없어요. 정확히는 없는 게 아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가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할 때의 간지 아니면 고의 간지 혹은 뭐가 있을까요? 뭐 누구누구가 뭐 내가 이름이 이제 상현이니까 상현 이가
이제 조사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사투리에 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가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 있는 가는 뭐 그녀,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지칭 대명사가 되겠죠. 그쵸?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글은 이 하나의 글자에 음은 읽을 수 있는데 뜻은 몰라. 너무 많고 어디에 넣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자는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건 무조건 인으로 읽어야 돼. 그리고 뜻은 무조건 사람이어야 돼. 물론 이제 이 글자에 여러 가지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하나의 글자의 모양과 소리와 뜻이 정해져 있는 게 바로 표의 문자고요.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거고 한글처럼 읽을 수는 있는데 뜻을 모르는 것들을 바로 표음 문자, 그러니까 음만 표현하는 문자다라고 해서 표음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한자의 특징은 표의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과서는 8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한자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한자가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0년 정도 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명의 발달의 시작부터 글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교과서 여러분들 8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자라는 말은 중국의 한 나라 시대에 정리되어 사용되던 문자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중국의 한나라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뭐 조선, 뭐 고려, 신라 이렇게 있듯이 중국도 여러 가지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 한문이라는 뜻은 한나라 이전에 그러니까 한나라 이전에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자들을 한나라 때 비로소 분석하고 정리해서 완성했음을 의미한다. 지금 시점에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건 이제 배우다 보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글자, 그러니까 한자 하면 가장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글자일 텐데요. 잠깐만. 바로 요거죠. 역사 시간에도 선사시대 뭐 그런 시대에 항상 나오는 사진입니다. 주로 이제 거북이의 백딱지, 그러니까 딱딱한 거면 돼요. 동물의 뼈같이 딱딱한 것에 새겼다라고 해서 갑골문입니다. 이 갑이라는 건 방패라는 뜻이고요. 이 골은 뼈예요. 그러니까 방패나 뼈같이 딱딱한 것을 가지고 썼던 글자가 바로 갑골문입니다. 이 한자의 기원이 되는 문자인데요. 이 글자는 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선사시대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는 그 이제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집단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뭐 수렵 체제를 하다가 집단으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부족 단위로 마을이 생깁니다. 글씨가 잘 안 써지네. 부족. 근데 이 부족에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누가 있겠어? 왕. 그러니까 부족장이죠. 부족장. 되게 안 써지네. 부족장. 두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점이라는 걸 알아요? 점. 이 점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제 나와 있잖아요. 타로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운세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옛날 고대에서 이 마을을 만들었는데 하고 많은 직업들 중에서 점쟁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점쟁이가 있을까? 이 점이라는 건요, 미신이죠, 미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죠. 미신, 뭐, 토테미즘, 뭐, 미즘, 뭐, 애니미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애니미즘은 그, 뭐야, 뭐, 동물이나 어떤 뭐, 강한 뭐, 동물들을 믿는 거고, 토테미즘은 어떤 이게 뭐, 기둥 같은 거 세워가지고 이렇게 뭐, 믿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은 믿을까요? 트러스트.
여러분들 뭐 여기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절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종교에 어, 순기능이 있어요. 종교라는 것이 왜 탄생을 했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느냐? 종교의 가장 큰 순기능은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서적 안정입니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고대시대 부족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농경 생활에서 이제 집단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자급자족해서 물건이나 식량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놓고 혹은 많이 수거를 해서 이제 보관하고 차곡차곡 저장을 해놓은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먹을 것은 계속 부족한데 이 농사나 수렵으로는 먹을 것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가 생겼죠? 바로 전쟁이 생겼죠. 그럼 이 전쟁터에 이제 돌칼 들고 뭐 바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옛날처럼 뭐 갑옷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찔리면 죽는 거야. 근데 이 전쟁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불안하잖아.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고 너무너무 이쁜 내 자식 아니 자식이 아니고 아내 남편이 있는데 내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지도 몰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점쟁이한테 점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TV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알겠지만 점쟁이, 점을 보는 사람들의 인상착의가 평범합니까?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뭐 오면은 뭐 아유 손님 어서 오십시오. 뭐 제가 뭐 당신의 미래를 봐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뭔가 신뢰가 안 생기잖아. 그렇지? 점 보는 사람들은 보통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뭐 타로 점 보는 사람들은 어때? 뭐 이렇게 이런 꽃갈 마냥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뭐 구슬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보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잖아.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전통 민간 뭐 점 같은 거 보러 가면 어떻게 해요? 일단 가자마자 뭐부터 던져? 막 쌀 던지고 막 쌀 던져. 아니 뭐 이렇게 뭐 국수 같은 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쪼개지면은 너가 운이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점쟁이도 나름대로의 퍼포먼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퍼포먼스라는 게 본인의 이 전문성 그리고 예언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언에 대한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바로 그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이 갑골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봅니다. 점 결과가 나오겠죠. A부터 뭐 B 뭐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 결과가 나오는 걸 어디서 보느냐? 바로 거북이 등껍질을 태웁니다. 이 거북이 등껍질이 단백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럼 이걸 태워요. 야, 나 거북이야 알려줘라. 머리를 뭐 내지 않으면 구워 먹으라. 막 그런 걸 하면서 불로 막 이렇게 태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학 배웠으면 알겠지만 단백질과 수분을 가지고 있는데 불을 질러요.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죠. 그럼 그 수분이 가지고 있던 공간이 없어지면서 바로 단백질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모양이. 근데 이게 이제 갈라지는 게 뭐 정해놓고 갈라지는 게 아니고 막 랜덤으로 막 갈라지 뭐 이렇게도 갈라지고 뭐 이렇게 갈라지잖아. 그래서 이 갈라진 모양을 보고 바로 점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북이 껍데기에 뭐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건 좋은 거야. 좋아. 내일 가면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점을 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될 리는 없지. 뭐 이렇게는 뭐 나왔어. 그럼 이건 당연히 안 좋은 거야. 너 내일 가면 죽어. 내일 가지 말고 다음 주에 가. 이런 식으로 결과를 이제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점이라는 것은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관상, 사주팔자, 타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계학인데요. 관상도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뽑았던 사람들은 이런 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이 갑골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금이 가지면 이렇게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통계학이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 결과를 통계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갑골문에 이어서 두 번째는 금문인데요. 이 금문의 금자는 바로 잠시만요. 요 금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요일의 금, 금요일의 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걸 성으로 쓸 때는 김이라고 하고, 그리고 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씁니다. 금문은 말 그대로 쇠나 쓴 글자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갑골문 때는 이제 뭐 돌, 뭐 나무, 뭐 이런 것들 이용해 쓰다가 시대가 변해서 이제 금속, 그러니까 청동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청동기나 철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새기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춘추 전국 시대에 주로 사용된 문자가 바로 이 금문입니다. 이 금문에 새긴 글자들은 청동기, 철기, 그러니까 금속에다 새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철은 아마 없었던 것 같고, 청동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그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유적으로 뭐 청동 거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금문이 새겨졌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서, 그 해당 시대에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 나라,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을 많이 하거나 혹은 청동기나 철기가 많이 발달한 나라,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곧 이 글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이 철기나 청동기는 위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혹은 상징적인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서 이 금문을 보면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로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지나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춘추전국 시대라는 건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인데 아직까지 통일된 하나의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달리 중국은 굉장히 땅덩이 크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경계가 어딘지도 명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뭐 어떤 시대는 작고 어떤 시대는 뭐 크고 뭐 어떤 때는 저기 러시아 쪽까지 뭐 갈 수도 있고, 먼 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하고 많은 나라들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가 아주 유명한 그 진이라는 나라고요. 그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워낙 다양한 나라들을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문자라든지 뭐 도량형 같은 것들을 통일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나온 글자가 세 번째 전서입니다. 전서. 진나라에서 전서라는 글자체로 하나로 통일을 해서 쓰는데, 이 전서가 나온 때부터는 역사를 기록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주로 목간이라든지 죽간, 그러니까 이거 뒤에 나올 텐데 나무에 새긴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이 갑골문과 금문까지는 사실은 글자라기보다는 그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면 뭐 이런 거고 이런 거고.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뭐 금문으로 변해봤자 뭐 조금 이런 뭐 이 정도로 바뀐 건데, 이제 전서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글자의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글자의 모양이 나온다는 건요, 이렇게 각이 져 있다는 소리예요. 글자가 이렇게 각이 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은 완전 뭐 네모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뭐 이렇게 우리 지금 비읍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서부터는 글씨의 모양, 글자의 모양을 거의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는 이 진나라의 전서가 업그레이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자라는 게 갈고 닦다라는 뜻인데, 이 진나라 다음에가 한나라거든요. 이 한나라 때 이 전서를 발달시켜서 바로 예서, 네 번째는 예서라는 글자체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 예서체는 한자 서예로도 많이 쓰는 글자체인데요. 저도 써봤거든요. 이 위에 글자는 조금 지금 현대 글자,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글자랑 비슷한데, 여기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길게 늘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두 이자인데
V자인데 보통 V자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일부러 이렇게 좀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그런 글자가 바로 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이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러다가 당나라 때 해서라는 글자체로 정립이 됩니다. 바로 이 해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한자 공식 서체입니다. 해서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글자체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해서체를 쓰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이 해서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해서체는 고대어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용비어천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글로는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알라 알리 알라 정막 그렇게 되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바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서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식 어체로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해서체고요. 가장 정돈되고 깔끔한 글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끝이 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중국 애들은 진짜 자기네들 글자니까 요걸 많이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똑바로 뭐 김을 쓰면 이렇게 하나 이거 어떻게 언제 이거 다 쓰고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아래 나와 있는 행서나 초서처럼 글자를 축약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도 뭐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네모칸에 뭐 이렇게 넣어서 가는 뭐 기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하지만 나중엔 어떻게 씁니까? 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쓰잖아요. 바로 이런 글자체들이 행서랑 초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글자체는 아마 여러분들 박물관 같은 데 가시면은 흘려 쓰는 한자체로 서예 작품이 나와 있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중국은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서 해서에서 간단하게 쓰는 간자체로 지금은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한자는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변화를 해왔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건 바로 여기 있는 해서체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거는 이제 이 PPT로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고 제가 첨부 파일에 첨부한 활동지를 인쇄를 해서 직접 써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적당히 알아서 잘 뽑아 보시고요. 붓펜이 만약에 없는 학생, 근데 사기가 좀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은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저한테 오셔서 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따로 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5층에 있는 3학년부 교무실에 있고요. 찾아오시면은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내용은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